순천향대학교의 이순신 리더십 강좌. 벌써 10년째인 이 강좌는 갈수록 그 열기가 높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이순신의 생애를 고찰하고 배우기 위함이다. 함께하고 싶은 리더, 또 내가 되고 싶은 리더는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핫한 주제다.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만 밑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덕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 모임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서 막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제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할 때 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CEO는 되기 싫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저의 잘못으로서 저의 책임을 지고 실패하는 리더가 돼야지, 아니 CEO가 돼야지. 그저 책임을 다 떠넘기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아무것도 없을 뿐 그냥 실패만 남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지금도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에 대해서 이런 리더십을 아마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이순신처럼 위기 극복 역량을 지닌 리더는 현재 대한민국에 왜 잘 안 보이나. 이순신처럼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가치의식을 지닌 리더는 왜 잘 안 보이는가. 저걸 보면서 은행의 어떤 인사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인사철이 되면 그 은행의 직원들이 당사자 지점장보다 은행 직원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에 계신 그 지점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는 지점장님의 성향이나 그 리더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 지점으로 전화를 합니다. 동료가 있으면 그 지점장이 어때? 그런데 그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 지점장이 좀 까칠하다든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평판이 돌면 침울해지거든요. 보통 은행 직원들이 지점장님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동안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도 그 리더가 어떤 분이 따라서 그렇죠. 네.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가게도 물론 이제 그 행사를 저희 참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행사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사의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일 때가 정말 많거든요. 이 행사에 대해서 자기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를 만나면 이 행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를 가져오는 걸 좀 많이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본도 못해서 정말 저희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게 참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리더가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처음에는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뭐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대통령이 갑자기 참석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입장권을 마련해서 뭐 거기를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런 분들이 리더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정말 내가 지금 의사결정하는 일이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인지 국가와 민족 아니면 좀 더 좁게는 가족과 공공의 그 공동체에 반하지 않는 어떤 의사결정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쉽게 지나가면서 한마디로 툭 던졌지만 그 직원은 그 얘기를 밤새도록 그 얘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아침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되게 리더로서 리더의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과 좌절을 같이 준다라는 의미에서 리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사실 리더하고 보스를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네네. 예, 뭐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리더는 이렇게 사람들이 수레를 끊고 이렇게 갈 때
리더와 보스가 있는데 보스는 그 수레 위에 앉아서 이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느리게 가면 빨리 가라고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왜 안 가냐 질책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게 보스라고 보스지. 하면 리더는 그 수레에서 내려서 직접 그 수레 앞에 맨 앞에 가서 이거를 끄는 방법과 실제로 끌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걸 리더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정체전 얘기하시면서 어느 한 윗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참 삼사가려고 한다는 거는 참 위를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위만 분들이 보고, 예. 위만 보고요. 예. 그렇죠? 영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리버풀의 버큰헤드항. 여기에는 어린이의 손을 잡은 여성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다. 아프리카 남단에서 침몰한 영국 전함 버큰헤드호의 사연을 담은 기념비다.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구조하고 선원 전원이 사망한 사고였다. 1852년 2월 26일 새벽 암초와 충돌에 침몰하던 버큰헤드호. 함장은 모든 병사들에게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라고 지시한다. 버큰헤드호의 정신은 재난이나 위기 발생 시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하는 규범이 됐다. 버큰헤드호의 숭고한 희생 정신은 16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수많은 장병들이 한 사람의 리더의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분명한 뭔가의 마력이나 또는 매력, 우리는 그걸 리더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리더십의 원천은 결국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성실성과 그 다음에 역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그 저 큰 사건이 그 어떤 서양의 어떤 그 기본 문화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재미있는 어떤 내용을 책에서 읽었는데요. 중산층에 대해서 저 영국인들이 얘기한 것, 나는 중산층이라고 할 때 네. 무엇이 기준일까? 네네네. 예. 첫 번째가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된다는 네. 그런 분이 중산층이고, 또 외국어나 스포츠나 뭐 봉사활동, 악기도 하나 다뤄야 되고, 이렇게 좀 능력도 얘기해야 되고, 또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이제 영국인들이 얘기했는데 참 부러운 내용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 책에서 이제 메모를 좀 해왔거든요. 빚 없이 30평 아파트에 이방에 살아야 되겠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또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타야 되고, 또 예금이 1억 이상 돼야 되고,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 이상 가야 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죠? 전부 물질적인 거죠. 그렇죠. 네. 몇 개가 되나 꽂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참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일반적인 어떤 조사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우리 세월호 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죠. 참 언뜻 딱 비교가 되네요. 저는 아까 그 영상 보면서 정말 그 옛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와 부녀자를 먼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또 그 리더십에 또 따라주고 그 세척, 아마 세척, 구명호가 세척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부녀자와 어린이를 먼저 보내는데 그 배가 침몰하는 거를 그분들이 보면서 같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같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보면 침몰하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앞에 그렇게 의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가려고는 해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그 직업 윤리나 이런 거를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 부끄러운 그런 슬픈 일을 겪지는 않지 않았을까. 버큰헤드호에서 네. 그 마지막에 그 세척의 구명정에 네. 한 190여 명을 태우고, 네. 그렇죠? 정원 태우고, 나머지 갑판에서 도열한 그 한 400여 명의 그 군인들, 네. 네. 그렇죠? 그 지휘관이 만약에 그때 내가 계급순으로 살자,
나하고 장교는 더 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녀자와 아동은 아비규환 다못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밑에 있는 뭐 중국 하급 장교들도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할 그렇죠. 테고, 그렇죠? 또 밑에 있는 병사들도 나는 왜 못 살아야 되냐, 따라 나갔을 거 아니에요. 헤엄쳐서 그 작은 구명정에 다 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다 같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살지 못하고. 아, 그런 거 보면서 그 리더는 참 역시 자기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세튼 대령이 네. 침몰 이렇게 배가 침몰하잖아요. 다 잠겼다가 몇 명은 이제 갑판을 이렇게 판자를 잡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네. 근데 당신도 네. 큰 판자를 잡고 올라왔는데 그 옆에 그 선실에서 일하던 소년 둘이서 작은 걸 갖고 이제 손이 죽어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자기 걸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적이에요. 어떤 분인가.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이분이야말로 그런 리더십이 있었으니까 그 많은 수병들이 같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타이타닉 보셨죠? 네. 네, 저는 타이타닉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쵸. 잠기면서 끝까지 음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 끝까지 책임감 끝까지 말씀하신 거. 맞아요. 잠기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게 거죠. 칠레에서 광산 무너진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게 얼마 되지 않은 건데요. 그 69일 만에 700m 지하에 매몰되던 사람들이 다 구조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줬던 일인데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33명이 있었어요. 33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서로 나가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거기에 작업반장이었던 루이스라는 분이 그 사람 한 명 한 명과 다 대화하면서 그 이제 그 뭐라 할까 교감을 이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안정시키고. 예, 안정시키고 갖고 있는 식량을 다 모아서 그 공정하게 나눴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시켜서 분위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69일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올라올 때도 그 캡슐을 타고 다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올라왔대요.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광부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문 우리가 보는 뭐 지식이라던가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리더십이 소통하는 아래로부터 소통하는 이런 리더십이 그런 결과를 나타났죠. 최고사령관인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를 막아내는 것이었다. 벤플리트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은 전선을 넓혀놓고 필요한 곳에 전력을 집중시켜 대대적인 폭격을 단행하는 전술로 중공군을 교란시켰다. 1952년 3월 한 청년이 장군을 찾아왔다. 장군의 외아들 짐이었다. 아버지가 최고사령관이자 장군인데 그의 아들이 일부러 자원해서 참전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해외 파병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탄원서까지 써가며 한국에 오고 싶어했다. 지미는 벤플리트가 결혼 10년 만에 얻은 외아들이다. 더욱이 그는 이미 결혼해서 1살 된 아들도 있었다. 이런 귀한 아들의 참전을 벤플리트 장군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미 벤플리트 중위의 임무는 B-26 폭격기를 몰고 적진으로 날아가 폭격하는 것이었다. 지미 중위와 2명의 승무원이 탄 B-26 폭격기는 군산 비행장을 출발해 북으로 날아갔다. 그런데 그 뒤 교신은 중단됐고 지미 중위의 폭격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지미가 사라진 곳은 적진 한가운데 결코 수색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 지역이다. 벤플리트 장군은 이때 중요한 결단을 내린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최후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전쟁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먼저 생각했다. 그가 나서서 수색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그 6.25 전쟁 때 142명의 그 장성 아들들이 참전을 해서 3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 장군은 결국은 부하를 통해서 부하를 지휘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희생하지 않고 자기 아들은 전쟁터에 싸우지 않고 어떻게 부하를 지휘하고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부하한테 자기 그 구성원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려면 자기부터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 전쟁, 우리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그 저렇게 다른 나라의 장성들의 그 아들들이 참전을 했다는데 우리나라 장성들의 아들은 참전했다는 게 없더라고요, 자료가. 우리 적이긴 했지만 중공군의 그 수장이 모택동이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사실은 모택동의 아들이 아들도 참전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참전해서 사실은 미군 폭격으로 사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모택동도 중국인들이 지금까지도 제일 이렇게 모시는 추앙하는 그런 중국의 최고의 인물인데 또 아까 VCR에 나온 벤플리트 장군도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 존경받는 장군이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 자제분들은 역시 다른가 봐요. 또 그 아버님들도 남다르고요, 그죠? 기꺼이 자기 자식이 죽을 줄 알고 특히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고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그렇죠? 기꺼이 그 희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를 늘 그분들은 갖고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도 보면 그 이튼 칼리지가 그 귀족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래요. 근데 그 학교에 또 보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전사자가 2,000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급 장교로 다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그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도 조종기 그 전투 조종기 그 조종사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가 높은 고위직 그 수준 자기들에 맞는 그 수준의 높은 도덕적 책임 의무를 수행하는 거를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 VCR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신 분도 이제 송영필 전 그 장군님이시거든요. 이제 예편하신 분이신데 장군님들은 예편하실 때 그런 서류에 사인을 한답니다. 과연 전쟁이 이 나라에 나면 참전을 할 것인가. 사실 우수한 인력이잖아요. 그 나이가 많을 때는 머리가 하얗시고 그렇죠. 나이가 거의 회갑 가까이신 분이 제가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얼마 전에 여쭤본 적이 있는데 본인은 강원도에 있는 모 사단 부사단장으로 가겠다고 자원을 하고 이렇게 예편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군인 정신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자녀들 왜 이렇게 다 아플까요? 아픈 사람 왜 이렇게 많죠? 그죠? 군대를 네, 다 면제를 물론 면제를 받아야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면 고위층의 자녀들의 그 병역 기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뭐 겨우 그 마지못해 군대를 또 가고 그랬더라도요. 군대 갔다 온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게 무슨 자랑이 최근에는 또 그 뭐 의경을 보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좋은 자리를 맞아요. 또 옮겨주려고 하는 우리가 꽃보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 보면 다 높은 분들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그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들도 해요. 군대 다녀오셨나? 저는 안 갔지만 물론. 조사를 해보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중 국적을 갖고자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임신을 하면은 원정 출산을 가고 맞아요. 하는 것들이 뭐 서민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회 지도층이나 우리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사실 가슴 아프고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저런 VCR에서 나왔던 그런 훌륭한 분들 같은 그런 철학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저부터 되게 반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책임 그리고 네. 지위와 그리고 그 윤리가 비례로 보이는 현상이 보여질 때 정말 사회 지도층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그들이 정말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요구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를 투표로 뽑는 한 회사가 주목받고 있다. 대학 문화 정보를 전달하는 한 잡지사. 이 회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며 깨달은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 직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직원이 오래 일하고 싶고 편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17년간 160명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를 직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자유롭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가 결국 회사 성장의 주춧돌이 된 셈이다. 저 VCR을 보면서 저 사장님이 좀 궁금해요. 뵙고 싶고요. 리더가 돼서 베푼 것이 아니라 저러한 철학이나 의식, 저 베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리더가 진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서 참 신선하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걸 또 삽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다는 게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에 내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 거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내게 없잖아요. 갈 때도 그냥 간다고 하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 얘기인데 이제 강원대 뭐 대학 같은 경우는 사학인데 그 설립자가 한없이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돈을 출연을 해서 본인이 그 사학을 설립했을 때는 참 뜻이 숭고하잖아요. 사제를 출연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형사업을 위해서 나라의 지원도 받고 또 전경도 받으면서 한 사학인데 갈수록 아이들 복지나 학업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이라든지 전횡, 횡령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면서 아이들이 수업도 못하게 되고 그렇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불평부당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VCR 내용의 어떤 기업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그죠? 한국과 일본의 대부호 재벌들을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일본은 자수성가형이 67%인데요. 한국은 재벌 2, 3세가 78%를 차지한대요. 대물림이요? 예, 대물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부를 이렇게 증여하거나 이게 보장되어 있죠. 보장되어 있는데 그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 문제를 삼는 거는 그 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 편법들이겠죠. 세금 문제. 그렇죠. 세금 문제. 근데 이제 스웨덴의 발렌벨이라는 그룹 아시죠? 금융회사인데요. 150년 동안 5대가 소위 말해서 뭐라 해야 되나? 족벌셋은 이렇게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존경을 받고 그 나라가 긍지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경영 철학에 보면 이익이 나는 거를 85%를 법인세로 환원을 한대요. 그리고 노동자를 파트너로 규정을 하고 노동자 노조의 대표를 이사회에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쌓아 올린 거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함께 하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모습 어떤지 10% 20%대 법인세도 그쵸. 낮추자고 네, 그것도 법인세만 올리려고 대해서 하면은 그렇게 그날이가 나는데 얘기하는데. 요즘에 땅콩 항공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참 우리나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재벌분들은 어떤 검경의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네. 하나같이 다 탈세, 배임, 횡령으로 다 구속 아니면 불구속 이렇게 최근에 엘모 그룹의 그쵸? 어떤 3부자도 이렇게 불구속 기소가 되고 근데 또 매번 더 이런 일들이. 그런 거는 그렇게 네. 구속이 됐다가도 음.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또 이렇게 내보내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경영하시면서 네. 내 것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돈을 벌려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대개 보면 저 이제 경영에서 창업 강좌를 이제 가르치는 교수니까
되게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면 되게 다 망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창업을 할 때 철학을 대표이사나 CEO가 창업주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이 정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철학이면 거의 다 실패를 하거든요. 나만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매출을 키워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청업원이 100명이 넘어가고 매출액이 100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되게 투명하게 경영을 하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 이제 경영에서 보면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 맞아요. 설립하신 유일한 박사 같은 맞아요. 분들도 계시고 뭐 경주 최부자 집이라든지 뭐 여러 그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훌륭하지 않은 분들이 자꾸 매스컴에 올라와서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 보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그 신문에 100조 정도 됩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근데 거기에 49% 정도를 사회 환원했고요. 상당히.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는 100억 정도 물려준다는데 큰 돈 같잖아요. 근데 100조에 100억이면 0.01%입니다, 사실은.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이 세상을 끝날 때 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리더는 행위를 즉시 해야 되는 거가 저는 리더라고 봐요. 나 죽으면 사회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익 났을 때 뭐 조지 소로스도 50% 이상 이렇게 지금 이익 나는 거에서 매번 사회 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존경받는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좀 불행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회 어두운 구석에 그늘진 곳에 많이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돈이 많은 기업인보다 돈이 없는 서민들이 더 많이 도와주고 있는 이 사회가 좀 비정상적이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은. 예. 군관 나대용 장군께 충원드립니다. 장군,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뭔 소리입니까? 이러려고 개고생하면서 귀선을 만들었습니까? 귀선은요, 한번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 귀선을 만들 때도 조정에선 쌀 한 톨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님도 버린 나라를. 그 나라를 위해 장군께서 목숨을 바치는 것,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고작 26척의 전선이 고작인 이 작은 전라 자수영의 수사께서 어찌하여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시려 하십니까? 경상우 수사께서는 적의 군세에 눌려 100척의 배에 불을 지르고 1만의 병사를 해산시키고 아이의 이름은 경상도에서 온 아이의 이름은 예, 동네에서 온 막둥입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내일이 없어요. 저 순천에서 온 이기남입니다. 아무도 기억 못할 이 이름, 장군님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 목숨값입니다. 기선 돌격장 이기남. 전투가 시작되면 기산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돌격한다. 기산이 홀로 적에게 들어간다. 판옥선 본대가 적에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선봉에서 모든 공격을 받아낸다. 귀선 돌격장 이기남, 명 받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름다운 가게 10년을 근무했습니다. 10년을 근무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 10년을 근무하면서 가장 신나게 일했던 때가, 물론 나이도 젊었겠지만 저를 인정해주는 리더를 만났을 때였었어요, 실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면 그걸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격려해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러면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아마 성과도 가장 많이 냈었고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리더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전 VCR 보면은 인정해줬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더가. 사나이는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잖아요. 저도 그래요. 리더는 정말 마음으로 부하면 부하, 동료면 동료 또는 윗분이 윗분들을 마음으로 대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리더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많이 배웁니다. 그 마음을 얻어서 그게 진정한 어떤 리더의 참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흔하게 겪는 건데요. 내 마음에 들면 같이 그 사람을 이렇게 승진시키거나 그걸 하는 걸 사실 우리 많이 봐요. 그들은 뭐 평가에 의해서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뭐 저쪽 라인이잖아, 그 사람 라인이잖아 이렇게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그쵸. 거죠. 내 편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인 거고. 끌어주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산이 있는데 이쪽 산에 서쪽에 사는 사람은 이걸 동산이라고 부르고 동쪽에 사는 사람은 서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싸웁니다. 리더는 예를 들어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그죠? 조종사가 예를 들어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생각하면 왼쪽에 있는 날개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날개도 있어서 이렇게 같이 날아가야 이륙도 하고 제대로 된 비행을 할 텐데 한쪽 왼쪽 날개만 아이고 오늘 이쁘다 하고 이쪽만 이뻐해주고 저쪽 오른쪽 날개 떼고 가. 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푸는 분들이 이 시대에 좀 리더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가 만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렵고 혼란기에 오고 힘드는 것도 인사 정책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맨 처음 하는 인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 지도자의 철학이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사 정책이야말로 평등한 인사 정책, 공정한 인사 정책이야말로 그 리더의 가장 크나큰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위적이기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융합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친근하시고 항상 먼저 다가가셔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시고 또 끝까지 그 회원들 배려하시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롤 모델로 삼아도 될 만큼 그런 분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 저렇게 훌륭하지는 않고요. 제가 부족한 거는 용두사미 리더라고나 할까요? 항상 거창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비전이 제시된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넘어가는 관리가 약간 부족한 그런 리더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저를 오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걸 제가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챙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매월 1회 벼룩시장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한테 매월 1회 벼룩시장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금액이 적다 보니까 다들 거절을 해서 하던 중 아름다운 가게 대전 충청 지역 본부장이셨던 배영욱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기회가 아름다운 가게를 재단을 알릴 기회다 이거로 보신 것 같고 오늘 저한테 이 기회를 잘 잡았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일만 잘하는 리더가 되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일도 잘하는. 거기다가 조금 더 그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더 겸손해야 되고 특히 자신에게는 좀 더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다짐을 해옵니다.
동료 한의사들에게도 굉장히 모범이 많이 되고요. 또 낙도 의료봉사라든지 또 소외계층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 쌀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것들 그런 어떤 선행들을 전혀 티를 내지 않아요. 항상 선후배 간의 사이에서 이제 만나면은 위원장을 볼 때마다 무슨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고요. 우리 한 원장님 말씀은 앞으로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잘 듣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아무 생각 없이 매출 대비 매입 비용을 줄여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밑에 사람은 제일 힘 약한 외주업체나 납품업체에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리더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저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까지를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현재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이.